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언론 문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민주당 남양주 갑 후보가 되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거 최민희입니다. 너무 바쁘시죠? 바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바쁘신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 잊지 않고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 3남매, 가불병 3남매, 최민희, 김병주, 김용민. 오늘 아침 라디오에도,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세 분이 함께 다니시면 뭐 좀 시너지가 나나요? 그렇죠. 일단 남양주의 그간의 상황을 아시는 남양주 시민들은 네.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남양주에서 전 남양주 시장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갔고 맞아요. 또 남양주 갑의 재선 의원 조응천 님이 이제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냐. 예. 그동안에 남양주의 민주당 대표들이 네. 화합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시장은 우리가 이 분위기에서 뺏겼고 네. 이제 가불병 새 후보가 우리가 개혁 3남매다. 네. 그렇게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고 네.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저의 개인 단톡방에는 개혁 네. 3남매 너무 좋다. 네. 남양주는 너무 좋겠다. 뭐 네. 이런 그 댓글도 달리고 네, 그러고 네.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 총선이죠. 지지난 총선 현장 취재할 때 그때는 일산 아지매가 세트로 다녔어요. 그때 예. 누구죠? 경제부총 국토부 장관 했던 김현미 후보랑 그다음에 그 교육부 총리 했던 유은혜 후보. 두 분이 막 아까 후보들 간에 그렇게 다니면 어떤 그 세트 플레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 기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론조사 지형에서는 나타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정권 심판론이 파묻혀서 중앙 언론에서 혹은 여론조사로 표출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네, 말씀하셨죠. 바닥은 아니다. 네. 바닥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없던 게 살아난 게 아니라 예. 여전히 정권 심판론은 민심의 저변을 흐르고 있었는데 중앙 언론에 그것이 중계되지 않았고 보도되지 않았고 네. 그 결과 일시적인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네. 크게 부각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예. 일관되게 이 말씀을 드려왔고 네. 이게 집에서도 저희 남자 사람 친구 같이 사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예. 남친이 예.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추이 때문에 2월 달에 정말 여론조사 추이가 네. 나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물론 이제 뭐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많았고 그때마다 제가 확신하면서 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바닥을 나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 사람이 없는데 네. 바닥 민심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다시 3월 들어서면서 양쪽의 공천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의 후유증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예.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남자 사람 친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네. 되게 안심하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이 심판 기류는 계속 바뀌지 않고 계속 이제 지속이 됐던 것이고 일단은 물가가 너무 고물가고 장바구니 뭐 거의 겁나서 장을 보기가 어려운 정도고 그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공가도 너무 공실 같은 것도 너무 많고 다녀보면요. 그리고 뭐 실업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등등해서 볼 때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런종섭,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제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이 계속 크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김경진 동대문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아니 왜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그 사람 왜 밖에 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도 다니시면 실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종섭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으십니까? 저희는 이상하게 네.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네.
해병대 전 사령관입니다. 아, 의원님의 맞 상대가 네, 국민의힘 후보가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피하죠. 예. 그러나 네. 다들 이종섭 문제가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공공연하게 막 후보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의외로 예.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는 네. 그 바로 앞에서 이게 사실은 최수근 상병 네.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휘 체계가 잘못되고 잘못된 지휘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데 그거 그냥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의 특징은 책임자 처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한 이채 양명주, 네. 뭐 이태원 참사, 네. 그리고 최수근 상병, 네. 억울한 죽음, 예.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예. 그다음에 디올백. 디올백도 지금 슬그머니 사라지려고 그렇죠. 사라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가 조작. 네, 그래서 이 5가지 부분에 어느 하나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네. 예. 어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예. 공공연하게 예. 이제 주로 후보들이 같이 가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는데 네. 그 얘기를 왜냐하면 후보들은 같이 다닐 때가 있잖아요. 네, 뭐 네, 행사에 네. 같이 예, 나오고 예, 예.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뭐 이런 엉망 정권이 어디 있냐 정말 못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고요. 네. 그런데 콕 찍어서 이종섭 장관. 그 런종섭 장관 예, 건에 예. 대해서는 예. 잘 말하지 않는 독특한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왜냐하면 후보가 또 해병대 전직 사령관이기 때문에 아예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한다 이런 네, 분위기구나. 네. 근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에서는 출국 자체를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대통령실에서는 공수처가 허락해서 나간 거고 심지어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라는 분은 직접 SBS 텔레비전에 출연을 해서 공수처를 직격을 합니다. 공수처에서 지난 6개월간 출국 금지만 해놓고 불러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놓고 이게 오히려 문제지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이분 빨리 오라 그래서 무조건 귀국해서 출국 금지 당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사가 없어서 왜 나를 안 부르냐 그래서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상반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해선 자기들만의 아주 그 후한 기준. 네. 상대에 대해서는 사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입국하게 해놓고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한 이 상황 모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의 후한무치한 상황인데요. 네, 예. 그런 말이.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보면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냥 실수가 있었다 허허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가면 될 걸 네. 날리면이다 뭐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면서 사태를 덮으려고 하다 더 키우잖아요. 이거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살다가 네. 대통령실하고 법무부하고 공수처가 이렇게 다른 입장을 이게 뭐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입장을 내고 싸우는 건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대통령실이 예,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난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힐난을 하는 상황인 거고 예, 그 목표도 보세요. 왜 그 말을 했냐? 자기 편 이종섭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잖아요. 예. 그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뭐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이상한 정부가 들어섰다. 예,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네. 그럼 과연 국민의힘은 런종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예요. 네. 예. 그런데 아까 김경진 후보 얘기했지만 김경진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네, 네. 예,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그렇습니다. 같은 그 선대위원장이죠. 얘기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예. 말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수도권의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이 얘기를 비슷한 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의 이 말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혹은 런종섭에 의해서 실현될 것인가? 저는 실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입장은 네. 4월 달에 네. 재외기관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겠다는 입장인 네. 거잖아요. 예. 이게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그냥 사건도 아니고 군대 갔던 내 자식이 죽은 사건 아닙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기 편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행태. 이게 어쩌면 저변에서 그 엄마들의 분노를 가장 많이 자아내는 그런 그렇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살짜리 아들이 그 뭐 물 알러지 뭐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상관의 지시를 받고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채 그냥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갑자기 이제 전달받고 그 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장병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채수군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애썼던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항명죄로 지금 뭐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매우 심각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 좀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1988년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 그것이 생각나죠. 예. 황상무 수석이 MBC 잘 들어. 그 자리에 MBC 기자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MBC 잘 들어라고 이제 콕 찍어서 직격을 하면서 군 정보사에서 1988년에 이런 회칼 테러 사건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있을 수 없죠. 근데 네. 이 정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 근데 이 경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MBC 입틀막 하기 위한 칼틀막 협박 사건이죠. 칼틀막. 네. 네. 이거는 MBC 입틀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어떻게 그런 저급한 수법으로 MBC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저는 대다수 언론들이 네. 지금 이 정부와 이해관계로 얽혀서 그게 이념적이든 아닌 실질적인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네. 인간관계 상이든 그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같은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MBC는 어쨌든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방송이에요. 탄압을 네. 받으면서도.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이해관계로 MBC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즉 당근을 줄 수 없으니 채찍을 쓰는데 이런 저급한 채찍으로 네. MBC를 입틀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누군가를 협박할 때 그 상태 예. 그러면 내가 협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야. 예. 내가 차관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관급 이상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네. 권력에 취했을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대통령이 검사 대통령이 나를 봐줄 수 있을 네. 거야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태도고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 내에서는 MBC가 정말 악마화되어 있구나. 아, 그렇죠. 그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시작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MBC만 전용기에서 타지 말라고 네.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은 안 하고 평소 친한 기자 2명만 따로 불러서 1시간가량 사담을 나눴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7개월 동안 임명을 못 받고 있을 때 네. 그때 민주당이 왜 적극적으로 안 싸웠냐? 왜 그랬냐면요. 강호에 이런 초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대통령이 임명장을 안 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네. 처음이었다.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초식을 쓰는데 이렇게 새로운 초식을 계속 쓰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왜 MBC를 저들은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이걸 황상무라는 개인이 그 MBC에 대해서 혼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 말을 불쑥 기자들 앞에서 했을까?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평소에 그런 얘기를 그냥 MBC 한번 손봐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그냥 그게 그렇게 뭐랄까 특별한 게 아니었던? 그분 그 용산의 대통령실의 그 고위급 사이에서는 네. 그냥 그게 일상적인 인식이 아닌가. 그렇지 MBC 않고서야. 어떻게든 손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들이 그렇지 않고서 이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다면 그러면 그냥 정권 내놓는다니까요. 정권은 가만히 아니- 있겠습니까? 예. 만약에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말 했다. 그 다음날 네. 잘립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잘리고? 지금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사과했으니까 처음엔 농담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농담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4줄짜리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랬다가 대통령실이 나서서 황상무 수석을 감싸는 듯한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알아서 거취 결단을 좀 했으면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그것도 뭐 강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저는 선거용 립서비스 정도로 봅니다. 실현되지 않는 이상 립서비스지. 그게 한동훈 무슨, 위원장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고 네. 또 놀라운 건 네,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하나가 네, 언론을 압박한 일이 없다든가 네, 맞아요. 억압한 일이 없다든가 예. 어떻게 그런 제가 보기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내세워서 네, 마음에 안 드는 방송사 비판 언론,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상한 일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문제되는 기사를 인용하더라도 네, 그 마음에 안 드는 비판 언론들만 모아서 과징금 매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언론을 억압한 적이 없다? 표현이 그거 억압 정확한 어제 표현. 네, 공지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특히 특정 현안과 관련해서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강압이.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저는 그 방심위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정말 전대미문의 희한한 위원장을 네. 위원장이 나타나서 그렇죠. 지금 민원사주하고 네, 예. 예. 그래 민원사주하고 그게 거의 사실인 것처럼 되어도 네. 그분은 형사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곳곳에서 제2의 유일임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어떤 징계 지금 보면은 저녁 방송 라디오 방송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징계 혹은 뭐 징계죠. 징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관계자 징계가 또 나왔어요. 예.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 보도가 이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강도 높은 게 관계자 징계라면서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어떤 내용을 했냐면 정동영 전 장관이 출연해서 이른바 전북 콜대론을 얘기한 것이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최철호 위원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 추천인데요. 정동영 전 장관 인터뷰 시간이 전화 인터뷰 시간이 얼마나 됐나? 되게 길었다. 이분 왜 불렀나? 당시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역도 많은데 왜 하필 이분을 불러서 17분가량을 할애했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 진술사로 나온 그 YTN 제작진은 올드보이 귀환 논란이 있어서 이걸 물어본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징계가 도처에서 있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평화방송도 지금 그 징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아침 방송인 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뭐 여기도 징계에 올라가고 뭐 신장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하차를 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도처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이런 방식이고 앞에 저희가 뭐 다 기억하지만 KBS 더 라이브 같은 경우, KBS 9시 뉴스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그냥 다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앵커 뭐 그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만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 강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뭐 사찰하거나 네.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뭐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지금 직접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가 네.
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굉장히 연구해서 네. 사실 세무조사 하면 너무나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MBC 세무조사 했죠. 예. MBC 세무조사 하지 않았어요? 박성재 사장 때? 세무조사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세무조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원 조사? 감사원이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감사원 예, 조사. 제가 그러니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네. MBC에 대한 세무조사나 언론사 세무조사 혹시 이 정부 들어서 한 적 있나 한번 확인해 살펴봐 주시고요. 주시고요. 예.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찰. 네. 예, 이거는 해도 안 해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 네. 이거는 사실 쓰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이렇게 쓰면 이건 그냥 나타나고 사실은 이전에 보수 정권 때 이런 시도가 있어서 네.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면밀하게 연구해서 가장 네. 무리가 없으면서 네. 방송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무엇인지 연구한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선거방송심의위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선거방송심의위가 그렇죠. 있는지를 우리들이나 사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가 있다는 걸 정말 홍보 차원에서 가장 많이 알린 게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법정 제재를 받게 되면 사실상 방송국들은 이 제재가 계속 쌓이면 이게 점수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나중에 제허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실제 그렇죠. 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특히 이 관계자 징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내에서 그 진행자나 아니면 PD나 이런 분들이 법적으로 징계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문제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17분을 발언했다. 이게 문제라면 제가 네. 얼마 전에 한 지상파 방송사에는 김행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나와서 정말 저로서 너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가더군요. 네. 그럼 그것도 징계해야죠. 근데 그런 건 징계 안 그건 하죠. 김행 씨니까 징계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들어주기 힘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2022년 11월 국세청이 MBC 세무조사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MBC 세무조사 했다는 거. 그러니까 세무조사 해놓고 안 했다고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사를 동원해서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 동원해서 세무사찰한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2022년에 MBC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했고 예, 그리고 실제로 방통위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제 조직이 움직이지 못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발언 분이 길다고 분초를 다 재고 있다며 말을 좀 줄여달라라는 부탁을 제작진으로부터 받았어요. 다른 방송 출연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가 그러니까 시민들께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심의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껄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에 안건이 올라가면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나 PD가 불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것은 안 불려가는데 일단 의견 진술 이상이 되면 불려가게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일단 제작에 거추장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리 자기를 단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전 검열 스스로. 그게 1차적으로 노리는 거고 2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어떤 방송사를 찍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 이런 걸로 만약에 방송이 문제가 왜 출연시켰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방송 제작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언론 자유가 없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성 독재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놓고 지금 선거방송심의위 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다들 선거로 바쁘시긴 한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감점 이게 방송사 감점에 안 들어갑니다. 선거방송 시기에는. 지금 심의 결과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감점에 포함시켜가지고 예, 그러면- 벌점을 더 세게 매길 수가 예, 있게 되는 이거는 거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것을 누군가가 또 기획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네. 그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회가 정하니까. 정하니까 예. 이거를 정말 감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거- 답답합니다. 예, 선거하느라고 바쁘긴 하지만 실제로 요소요소에 여러 네. 가지 민주화를 역행하는 조치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22년 8월부터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국세청이 MBC가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과 관련해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MBC에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MBC에 없었던 유례 없는 추징금 내역을 통보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 했고요. 520억이나 되는 추징금을 MBC에 물렸습니다. 그래놓고 아니라고 이거를 대통령실 입장으로 이렇게 밝히니까 국민들은 이 내용만 보면 그런 일이 없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찾아보면 실제로 있었고 언론 탄압은 계속 자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통상의 범주에서 벗어나는데요.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사실 선거 복판이니까 사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나요? 통상의 문법을 보면. 이게 시민의 문법이 있고 네. 용산의 문법이 있고 국회의 문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들의 문법이 있는데 네. 저는 제가 과거에 청와대가 운영되는 걸 이렇게 늘 옆에서 모니터 해본 결과 네. 아마도 용산 내부에서는 황상무 수석 너무 잘했다. 그런 분위기일 것이다. 정말이요? 설마. 추측컨대 그런 네. 분위기일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5.18 논란까지 가세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과연 이런 분이 방송인을 한 것이 맞았는가 싶을 정도의 일이 사후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용산은 이제 계속해서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용산의 문법은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특정 방송사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 부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요. 저는 그렇게 네, 제가 네.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음을 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잖아요. 대신. 네, 저는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어떤 우리 내외의 불편한 마음을 황상무 수석의 입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직접 전달이 된 걸로 이해할 수. 예, 저는 그래서 칭찬받는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다. 황상무 사실 수석이. 과거에 어떤 얘기 나왔냐면 예. 문체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 때 예. 그 언론 그 국정감사에서 질문 받다가 네. 이렇게 쌍말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 예, 그때 그 분위기도 정말 속 시원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감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상의 문법 네.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수석은 대통령의 대리인이에요. 맞습니다. 참모잖아요. 예. 참모가 잘못하면 그건 대통령의 잘못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올라오기 전에 네. 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때 이런 논평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황상무 수석이 안 물러나는 걸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MBC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5.18에 대하여 네. 사실상 또 5.18 배우설 같은 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것도 네. 기자들 앞에서 하는데 예. 그 기자들하고 논쟁이 안 됐나 전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람을 계속 참모로 두는 거는 대통령도 그런 생각인 거 아니냐. 네. 그럼 대선 때 광주 가서 했던 건 예. 다 뭐였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통상은 자릅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그래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취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회칼 테러가 너무 심각한 발언이기 네, 때문에 네.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첫 번째. 기 잡혀있던 수석 비서관들의 오만찬들이 있잖아요. 이게 싹 다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왜 취소를 했냐 그랬더니 어떤 비서관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무서워서 기자들 만나 밥 먹겠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하면 어떻게 기자를 만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은 회칼 테러라는 발언을 해서 황상무 수석이 문제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 무서워서 자유롭게 말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오만찬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대통령실 이진이라는 거예요. 반장은 아니고 이진인데 대개 10년 차 이상 되는 기자들인데 뭐 황상무 수석의 말이 옳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밑보이면 계속 취재하는데 여러 가지로 MBC처럼 될까 봐. 예, 불이익이 있을까 봐 얘기를 잘 못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 예전 같으면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막 싸웠을 텐데 기자들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황상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KBS 앵커 출신인데 예. 과거 발언을 좀 재조명해 보면 JTBC하고 기자협회를 좌편향이다 이렇게 2022년 2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 협상은 내가 결렬시키고 나왔다. 주최 측인 기자협회가 심하게 좌편향돼 있고 방송사는 종편 중 역시 가장 좌편향된 JTBC였기 때문이다. JTBC가 좌편향입니까? 그러니까 기자협회를 좌편향, 전체 기자가 다 참여하고 있는 기자협회를 좌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거기 TV조선도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대선 때 논란이 됐었죠. 네, 논란이 됐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걸로 그 용산이 지금 그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게 너무 뚜렷하잖아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네. 북한과 멀리 지내고 다시 신냉전의 질서에 기수가 된다. 이걸로 네.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역시 참모를 뽑을 때도 거의 일베화된 느낌의 네. 극우 유튜브 방송 관계자가 네. 그 용산 비서관으로 간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참모들이 다 비슷한 인식을 갖는 거구나. 결국 유유상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모는. 네. 예,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이분 개인이 방송인이나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네, 하여튼 지금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분을 뭐 경질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지킬 것으로 봅니다.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그 맥락으로. 이제 이럴 때 보통은 그 사실 민주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공천을 지도부가 판단하기에 가장 개혁적인 공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지금 애가 타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내용이 달라요. 예. 하나는 그 울산의 한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변호사인데 형사법적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애가 타기 때문에 보통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황상무 수석을 물러나게 하죠. 보통은. 네. 그게 선거에 유리하니까. 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만두는 느낌이라서 네. 저는 지킬 것으로 봅니다. 네. 황상무 수석을 용산이. 용산이 황상무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총선 승리는 역사적 책무다. 종북 세력이 들어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바로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 발대식 공천자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적 발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 끝난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절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두 문제, 이종섭 장관 문제 그리고 또 황상무 이 두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게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네. 다급하다는 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네. 다급할 때 이념 논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 운운하는데요. 네. 이거는 뭐 대통령의 인식이
그 민주당을 종북 세력으로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인식을 같이 하는 건데 이건 숨기고 싶죠. 내가 네. 이념적인 인간이다. 네. 이런 거 숨기고 싶잖아요. 중도인 척하면서 뭐 하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해서 한동훈 선거로 치르려고 네. 그 무리해서 몇 번 대표를 갈아치워서 결국 한동훈 체제로 선거를 치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인식도 같아. 이거를 드러내는 거라 네. 지금 황교안 총리가 그랬습니다. 예, 지난 총선 치를 때 결국은 이념 논쟁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회귀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네. 그 윤석열 정부가 끝장이다. 예, 그런 끝난다. 인식, 끝난다, 예, 끝장이다 이런 인식, 예. 예, 그 인식은 참 윤석열 정부의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또 그 3년을 더 지속하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 간의 괴리가 너무 크네요. 네. 그 사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두 가지 이슈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는 폭망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후보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네. 그 두 가지를 정리한다 그래서 선거가 그러면 잘 될 거냐? 예. 그런 인식은 아닐 겁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거니까 덮친 것부터 좀 빼달라 이런 거일 것입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있잖아요. 여기 어제 발표한 명단을 보니까 비례 후보 중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14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안정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예. 조국 혁신당이 네. 얼마나 약진하는지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합 비례정당이 그 숫자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김장겸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이진숙 후보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원 후보가 이진숙 네, 네. 씨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송 장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야 되는 게 비례 후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게 네. 과거에 방송 장악을 했다는 이유로 이게 후배들로부터 지탄받고 네. 방송 장악의 상징처럼 된 사람을 국회로 들여보내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과 국회가 발맞추어 네. 방송 장악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기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확신형입니다. 확신형이다. 네. 예. 언론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김장겸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진 참혹했던 언론 장악 선봉에 섰던 언론 부역자 명단 첫 줄에 등장하는 자 아니냐, 부당노동 행위, 언론 탄압을 자행했던 자 아니냐라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이분은 부당 노동 행위로는 법적 판단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이런 분을 공당에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어떤 정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또 지난 과정에서 문제적 인물로 네. 이제 그 사회적인 평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환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세운다. 저는 이 예. 그 극우적 보수 일부 네. 혹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는 이런 거잖아요. 정청래 최고가 운동권이라 네. 운동권을 척결해서 이기기 위하여 네. 좋은 후보를 낸다. 이래서 낸 게 함은경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운동권 대 운동권 대결. 운동권 대결인데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짝퉁 진짜 운동권으로서 예.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과 예. 어느 순간 변절해서 국민의힘에 네. 간 사람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 그러니까 한문경 씨가 그럼 이번에 처음 출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김장겸 후보처럼 네. 방송 장악의 선봉 그냥 대명사처럼 돼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장악의 대명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네. 국회의원 후보로 그것도 예. 당선권 안에 배치한다는 것 네.
이거는 뻔한 거죠. 방송 장악이 뭐가 나쁘냐. 우리가 하는 방송 장악이 이런 인식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투표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사실 김장겸 전 사장이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김태우 시즌 2 비슷한 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기고 싶고 네. 그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이미 사회적 평가가 끝난 인물을 다시 또 불러다가 국회의원에 출마시키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하고 공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후보와 관계없이. 이런 측면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좀 민주당 공천도 좀 여쭤볼게요. 양문석 후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또 국민 판단에 맡기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을 하지만 가끔 내가 과하게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글은 더하죠. 네. 그런데 글을 쓸 때와 말을 할 때를 비교하면 글을 쓸 땐 좀 정제되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추가 문제된 것들이 네. 언론에 의해서 시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양문석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예를 들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 네. 이걸 가지고 공천을 안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면 지금 민주당 내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한 분들 제가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논란을 일으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 또 선거판에 양문석 후보로 인하여 끌어들이는 것은 네. 저는 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것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사안으로는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더 논란이 또 될 새로운 사안들이 나온다면 네. 그때는 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선거가 막 진행되는 중에 또 누군가가 네. 또 양문석 후보를 타겟화해서 막 하면 그래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봐도.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2011년인가요? 그 KT로부터 그 룸살롱 접대받은 것도 사실 이미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 망발 논란도 그 있지만 행동이 네. 적절하다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종합적으로 지도부가 판단해서 네. 여기까지는 그냥 공천 유지로 가겠다라는 판단은 존중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 소위 과정에서 도덕성 점수가 0점을 줬지만 공관위가 이걸 무시하고 경선 참여를 밀어붙였다. 이게 사실상 그래서 지금 공관위원장 책임론까지도 이명백 위원장 책임론도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 도덕성 점수를 0을 줬다는 부분을 네.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0점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0점 받은 분들 많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 뭐 예. 이재명 대표도 뭐 누가 0점 받았다. 예, 그러면- 다면 평가 0점. 뭐 이런 분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도덕성 점수가 0점이라는 요건 한 부분이잖아요. 네, 네. 후보를 평가하는. 예. 네. 하여튼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고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재검증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부가 계속 언론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지도부끼리 회의를 하고 회의를 단일한 해서, 목소리가 단일한 나와야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이건 그냥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봉주 의원 지금 강북 을이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 경징을 하게 됐는데 박용진 의원은 광주로 가서 호남표를 지지하고 있고 또 이제 조수진 후보가 이제 그 경북대를 졸업한 부산 출신이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선 결과가 수도권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이 판이
뭐 박용진 의원을 살리라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데 저는 그분들에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보고 그 의원 단면 평가에 따라서 하위 10%에 들어갔고 그건 제가 누누이 방송에 나가서 설명했거든요. 네. 그 시기에 왜 하위 10%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분들이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겠냐 네. 늘 얘기했는데 네. 그랬고 그다음에 경선을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근데 박용진 후보를 살리라는 건 대표가 사명권을 발동해서 혹은 비상 대권을 발동해서 특별한 권한을 발동해서 그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할 말인가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지지할 수 있겠죠. 네. 박용진 후보를. 네. 예, 그래서 이 경선 결과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이것도 금이야 팥이야 뭐 콩이야 하는 거 사실 중앙 언론입니다. 시민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천 갈등 우리 관심이 없다. 이거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시민들이. 예, 왜냐하면 내놓은 후보가 좋냐 나쁘냐 이거 보겠다. 네. 그럼 조수진이라는 변호사가 네. 이분이 그럼 이렇게 내놨을 때 안 좋은 후보냐?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괜찮은 후보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둘이 잘 경쟁해서 네. 경선하고 네. 경선 결과에 승복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박용진 후보가 안 됐다고 왈가왈부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에 승복을 하면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북을이 이제 정봉주 의원 공천 폐지가 네. 되고 공모를 받았을 때 다른 지역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막 응모했잖아요. 그걸 보고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좀 특별한 체제가 아니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른 지역에 하고 이런 일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여성 공천이 30% 해야 되는데 네. 비율이 지금 20% 조금 넘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여성 후보를 전략 경선에 여성 후보가 선정돼서 네. 이거 다행이면서 여성 조수진 변호사 정도면 괜찮으니까 물론 저는 박용진 후보가 그런 국회의원을 할 만하냐 안 하냐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네. 아니 정치 검찰이 1년 8개월을 자당 대표를 정말 가족까지 탈탈 터는데 네. 이 상황에서 정치 검찰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네. 그 분들이 네. 예, 당원들에 의해서 심판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심판 이 시기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네. 세월은 흐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결과가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가 괜찮은 후보이기 때문에 네. 공천되면 그냥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언론이 어떻게 또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는 안 통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 경선 혹은 또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저변에 흐르는 민심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검찰 정부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뭐라 그래야 되죠? 표적 수사. 표적 수사. 예. 이 표적 수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검찰 편에 섰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 일부는 그런 네, 거죠. 시민 왜냐하면 일부. 5대5로 하니까 네. 당원 50%, 시민 50%.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하더라. 네. 흐름이 예, 이런 예. 얘기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일반 시민, 전혀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은 공천 갈등에 관심이 없더라. 네. 요거 이제 별개의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 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북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종북 세력은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직격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 조국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너희들 쫄았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비례대표 승계 못하게 하겠다. 이른바 조국금지법을 하겠다고 했을 때 2019년에 이미 이거 위헌 판결 났다. 그렇죠. 예, 다 결정난 걸 뭐 헌법 공부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대당을 향해서 종북 세력이라고 아예 대놓고 직격하는 수준까지 간 거면 정말 제가 아까 쫀 거 맞. 예, 지금 굉장히 상황 인식이 네. 위중하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이제 조국 대표가 제가 이렇게 보면 좋은 건 네. 일단 해박해요. 아, 일단 해박해요. 예, 그리고 과거를 잘 기억해요. 예. 비례대표 승계 예. 이게 문제 안 된 적 없거든요. 근데 위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하는 한동훈은 똑같이 법대를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예, 들고.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갑자기 그러면 민주당 정북 세력의 대표 이재명 대표는 왜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다급하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든 어디든 봐주는 거고. 네. 그리고 진보당이 사실은 이미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성희 의원이 있죠. 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 네. 때 되니까 또 진보당, 민주당이 뭐 진보당을 종북 세력으로 보고 숙주가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네. 너무 속보이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니네 종북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안 통한다. 내용을 보고 정치의 내용을 보고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할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정말 쾌속선처럼 이게 쭉쭉 성장하는 게 보이고 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체 또는 하락하는 흐름세예요. 요건 좀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관한 한 하락세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여러분이 여론조사 보실 때 어떤 여론조사는 조국혁신당을 그냥 일반 여론조사 정당 지지에 넣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7% 내외가 나와요. 그러면 민주당이 7% 정도가 빠집니다. 근데 이걸 놓고 국민의힘이 훨씬 앞섰다. 이렇게 발표하는 혹은 해석하는 여론조사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믿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조국혁신당을 넣는 건 이건 지역 판단에 거의. 그렇죠. 근데 지역 안 나옵니다. 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볼 때 우선 민주당이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딱 단순합니다. 검찰 독재 심판. 네. 3년이 너무 길다. 네.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종식시키겠다. 네. 이런 국민적 바람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우리가 흔히 중도 보수 리버럴 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사 독재에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잘못된 검사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이게 검찰 유사 독재잖아요. 네. 사실은 네. 정확히 표현하면 저는 검찰 유사 독재 정부다. 네. 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싸우려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대선 이후 내 검찰 수사에 시달릴 때 민주당이 우리가 답답했던 게 어머 자기 정당 대표가 저렇게 표적 수사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의원들은 왜 저래? 네. 이 의원들은 왜 저래? 이 심리가 똘똘 뭉쳐서 공천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 언론이 아무리 흔들어도 네. 이번에 민주당은 현역들이 경선을 통해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선이 당원들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경선을 했지만 네. 50%는 시민선거인단입니다. 여기에 당원들이 당원 아니라고 답하고 네. 뭐 답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당원들이 양심적이라 네. 그걸 누가 조직했다면 당원인데 당원 아니라고 답해 이랬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짓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네. 그렇게 잘못된 행태 싸워야 될 시기에 윤석열 정부와 싸우지 않았던 현역 의원들을 솎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의원들 명단 쭉 보세요. 어떤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됐는지. 네. 예. 그래서 보시면 민주당은 경선 혁명을 달성했고 그리고 경선 혁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민주당보다는 네. 이재명 대표의 공천 혁신으로 내세워진 후보들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도 어느 시기에는 선을 그어야 될 시기가 오는 겁니다. 어떤 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우군이 많으면 좋지만 아군이 더 많아야 된다. 아군이 더 많아야 네, 된다. 저는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네. 마음은 나는 조국 네. 혁신당을 지지한다. 네, 그러나 네. 난 당인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도 비례대표도 민주당을 할 것이다. 찍겠다. 예, 예. 찍겠다 이런 예.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 인식 속에 보다 큰 판단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네. 조국 혁신당이 15석 하는 것보다 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하는 게 훨씬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예, 예를 예.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있고 네. 민주당이 있고 네. 이제 다른 정당은 조금 지금 고려 대상이 네. 아니고 조국혁신당이 있으면 네.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얘기하듯이 기폭제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기폭제는 기폭제일 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 이채양명주 아까 네, 얘기한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을 한다.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채원 참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끌어 나가는 힘은 다수 야당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장 하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상임위 배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 밀고 나갈 때 네. 핵심이 국회의장과 네. 해당 상임위 네. 예, 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15석을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 하나 배분받을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될 수도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20석 이상이어야. 그렇더라도 이제 예, 한석 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협상 뭐 예를 과정에서. 들면 중요한 상임위 못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을 하냐 못하냐 혹은 민주당이 어떤 의석을 얻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도 어느 시기 의원들도 당원들께서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다. 전환점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네. 정말 요새 연설하는 거 보면 저는 대한민국에 두 멋진 남자 지도자가 생겼다. 대중 앞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두 조국 남자.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예. 연설하는 거 보면 정말 이제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제가 또 뭐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겠지만 네. 나라 전체를 볼 때 네. 민주당이 얼마나 다수 의석을 하느냐가 네. 훨씬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4월 4일 최수근 상병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염원하는 족족 대통령이 발을 걸어서 입법이 불가능한 전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려면 다 합쳐서 200석이 되지 않을까. 그건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정말 3년이 너무 길다. 정말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민심의 흐름을 정말 정확하게 그 시기마다 읽을 수 있다면 네. 그거는 뭐 신이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뭐 물가 문제도 그렇죠. 외교 문제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보면 어떤 것 하나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연령대마다 다르지만 네. 공통으로 분노하는 게 사과가 여전히 4,000원인 거예요. 아니 비축 물량 어디다 풀었냐고요. 대통령 어제 그 하나로마트 했잖아요. 가셨던데.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마석장을 돌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과를 안 좋아하는데 사과가 체질에 맞다 그래서 아프면 사과를 먹으라고. 그런데 진짜 사과를 먹으면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실험 겸. 어. 근데 사과를 사러 갔는데 네. 예전에는 한 5개에 10,000원 하던 게 네. 6개 6개 10,000원 하던 시절은 이제 의원님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예. 그래서 한 6개 10,0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그만한 크기는 2개 10,000원.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조그만 거가 많죠. 아주 작은 거, 예. 아주 작은 거는 예. 뭐 상처난 거, 10,000원에 뭐 이런 대여섯 거. 개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 맞아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뭐 홍당무도 너무 비싸, 오이도 너무 비싸.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이 분노하는 지점이죠. 예, 물가 맞아요. 폭등. 예. 그런데 더 분노하는 건 그래도 사실 그렇죠. 대통령께서야 돈이 있고 월급도 빵빵하게 받으시니까 이 정도가 뭐 그러냐는 인식이 있겠죠. 근데 정부가 대책도 없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 네. 이게 분노 지점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벼르고 계세요. 네. 그 멀쩡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왜 동상이 그거를-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 홍범도 장군은 어디가 계신 건가? 예, 그래서 이 친일적 정부 심판하겠다. 네. 예, 이런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 나눈 거.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대학생들 중에 왜 역사 공부를 차분하게 해온 학생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충격을 받은 분들도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네.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좌파가 되고 이게 뭐야 네. 이런.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언론이 뭐 민주당을 친명 비명 갈라서 그것으로 이 정권을 감싸주려고 덮어주려고 하는 거 이번에 소용 없을 것이다. 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것은 야권 전체가 좀 시너지를 내서 어떻게든 그 다 의회 권력마저 윤석열 정부가 그 다 가져가 버리면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의 원리가 파괴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폭주하는데 의회 권력마저도 넘어가면 이건 좀 어렵겠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를 바라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일반적으로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 저희 지역은 적극 투표 의사가 86.8%더라고요. 86.8%. 적극 투표층 적극, 의사를. 예.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60%는 되지 않을까요? 6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근거로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조국 혁신당이 투표율을 올릴 것 것이다. 같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이 어떤 이유에서건 제대로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네. 자기 당 후보를 검찰 정권에 넘겨줘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행태가 너무 싫어서 민주당 당원 탈퇴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투표 안 하려던 분들이 이제 조국 대표가 준비된 조국 대표가 나타나서 이제 정말 맞짱을 뜨고 있으니까 네. 이제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너무 당했다. 너무 참았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봤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표출하고 계시다. 그 표출의 하나가 민주당 경선에서 일반 시민 투표인단 투표율이 높은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49,000 샘플을 돌렸는데 네. 우리 지역에 네. 하도수동 호평 평내 네. 지역에 돌렸는데 보통은 500 내지 700을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틀을 하면. 네. 그런데 이번에 5,500분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11점 몇 프로입니다. 세상에. 와, 엄청난 거의 참여네요. 5배, 6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판 욕구가 굉장히 크신 네, 거네요. 그래서 예. 표출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물론 민주당 재선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후보가 힘을 실어주자 이런 네. 분위기가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높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야권 전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